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소프트웨어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우섭이라고 하고요. 이미 수업 들으셨을 텐데 이광근 교수님은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었고 오학조 교수님은 연구실 선배였어요. 그래서 네. 다 서로 아는 사이고요. 그리고 제 연구 분야는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 자동 합성 이런 걸 합니다. 프로그램 분석은 오학조 교수님도 아마 이미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훑어서 가능한 오류를 다 찾고 그런 게 주된 관심사죠. 그리고 프로그램 자동 합성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스펙을 주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제가 코딩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급 OCaml 프로그래밍 파트를 맡게 되었고 다룰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듈 프로그래밍, 에러 처리, 그리고 OCaml 표준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 그리고 언어 해석기 구현까지예요. 아까 오학조 교수님 수업에서 간단한 계산기를 다루는 걸 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셨죠. 그 계산기를 확장을 하면 OCaml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정말인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월요일 날 가질 거고, 오늘은 이 밑줄 친 부분들, 모듈 프로그래밍, 에러 처리, OCaml 표준 라이브러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분 강의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오학조 교수님께서 빔 에디터를 써가지고 코딩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IDE를 또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카 IDE라고 해서 OCaml용 통합 개발 환경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클립스 다 아시죠? 거기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저기에 써드린 주소대로 들어가시면은 친절한 설명을 보고 다 설치하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카 IDE 실행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 코드를 고쳐가지고 저장을 하면 저절로 컴파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실행을 했을 탑레벨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코드 일부분만 가져다가 로드해가지고 실제 실행을 시켜보고 부분적으로 테스트해보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옆에 변수나 함수들, 타입들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좋은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먼저 모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인터럽트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쓰시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상상도 못할 규모의 코드로 짜여져 있습니다. OCaml의 경우에 C 언어로 짜여 있는데 20만 줄로 짜여 있고요. 또 언리얼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게임 엔진이죠. 이것도 C++로 200만 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비스타 같은 경우 좀 옛날 OS긴 하지만 C, C++ 어셈블리 혼합으로 5천만 줄의 코드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짠 제일 큰 코드 사이즈가 몇 줄쯤 되세요? 5천 줄쯤 될까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지 10,000줄 이상 넘어가면은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한 개인에 의해서 개발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한 개인 프로그래머도 모든 부분의 디테일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 큰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오학조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으로 큰 프로그램을 짜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 목표는 어떻게 모듈화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OCaml에서 지원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수 있나 그런 기본 지식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모듈 프로그래밍이라고 했는데 모듈화라는 게 뭘까요? 프로그램을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 부품으로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각 모듈은 따로 독립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때 이제 개발하는 모듈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듈화 프로그래밍에서.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각 프로그래머한테 일을 할당을 하고 만드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각기 짠 모듈이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장을 할까요? 내가 짜는 모듈이 올바르다는 걸 알기 위해 남이 짠 코드의 디테일까지 다 알아야 되면 너무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달성될 수가 없는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개개 모듈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듈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를 지역적 추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각 모듈에 그 모듈에 만족시켜야 될 최소한의 요구 조건 명세를 제공을 하고요. 각 모듈이 그 조건은 만족을 시킨다는 가정 하에 내 모듈을 짜는 방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때 속내용 감축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영어로 abstr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듈 1을 짤 때 모듈 2의 디테일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야만 이 프로그램 전체의 올바름을 보장하는 과정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모듈 1하고 모듈 2는 서로 접점이 아예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듈 1하고 모듈 2의 내용물을 볼 수가 없죠. 그냥 불투명합니다, 표면이.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잘 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각 부품이 어떤 디테일로 짜여져 있는지를 알 필요 없이 전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들이 이런 모듈화를 위한 지원들을 하는데 크게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지원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 공간, 속내용 감추기, 코드 재사용입니다. 이름 공간은 동일한 이름들로 충돌이 없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윈도우 비스타 5천만 줄 코드에 일부분을 추가하고 있는데 변수 x를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5천만 줄 전체에 다른 변수 x랑 충돌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이름 공간 동네들로 구획을 나눠서 그 안에서 x라고 하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모호함이 없게끔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름 공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속내용 감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구현 디테일을 알고 오용하거나 악용해가지고 코드의 올바름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달력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달력에 12개 달 그리고 각 달은 31일 이하의 일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마음대로 밖에서 달력 클래스의 필드 같은 것을 접근해가지고 16월 43일 뭐 이런 걸 만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모듈을 접근할 수 있고 값을 수정할 수 있고 그 내용물을 외부에서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드 재사용은 반복되는 코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자바나 C++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클래스, 패키지 이런 개념이 다 이름 공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 변수 등의 이름을 그 클래스 혹은 그 패키지 안에서만 통용이 되게끔
만들었죠. OCamL에서도 이러한 게 있습니다. 스트럭처라고 불리는 것인데 나중에 곧 볼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내용물이 없이 그냥 어떤 클래스가 이것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 하고 뭔가 써놓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타입, 이름, 인자들과 리턴 타입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틸드 변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구현물 몸체가 아니고 임의의 구현물이 충족시켜야 될 조건을 명사를 하는 거죠. OCamL에도 이게 있어요. 시그너처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모듈 타입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수업 동안 모듈 타입, 스트럭처, 시그너처를 좀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목표는 부품에 필요한 조건을 명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조건을 명사를 할 때 조건이 명세가 모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OCamL은 상당히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타입으로 모든 그 조건을 정확히 명사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조건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OCamL의 시그너처가 상당히 그런 조건의 모호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나 C++에서 퍼블릭, 프로텍트, 프라이빗 같은 접근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자들을 변수나 함수에 같이 써가지고 그 클래스 외부에서 무엇을 접근할 수 있고 무엇을 접근할 수 없는지 설정을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OCamL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Abstract 타입이라고. 이거는 타입인데 그냥 타입 선언만 있고 정의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abstract 타입을 쓰면은 밖에서 이제 특정 것들을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자바의 서브 타이핑, 클래스 상속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거죠. 어떤 클래스에 뭐를 정의를 하고 그 상위 클래스를 상속한 하위 클래스에서 똑같은 걸 정의할 필요 없이 클래스 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들이었는데 같은 목표로 코드를 재사용을 극대화를 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표로 펑터, 인클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보실 거고 일단 요 박스 친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 프로그래밍을 저는 구체적인 예제랑 코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구조를 만들고 사용하는 그런 예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함수형 언어에서 주로 쓰이는 자료 구조가 불변형 자료 구조라고 불려요. 다른 말로 함수형 혹은 영속적 자료 구조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 자료 구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업데이트 연산을 가하면 그러면 그 업데이트 연산 적용 후에 새로운 버전의 자료 구조하고 그 업데이트 연산 전에 예전 버전 자료 구조가 같이 메모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가하면 그 자료 구조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복제품이 생겨서 그 내용이 바뀌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좋냐 하면은 이러한 이제 이뮤터블 오브젝트들을 쓰면은 그 값들 하나에 이름 하나씩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변수가 어떤 메모리에 있는 객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자바나 C++ 같은 경우에 계속 그게 바뀔 수 있죠. 아무리 바뀌어도 A는 그 객체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A가 딴 지점에서 A와 같다고 절대 보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면은 그걸 가정할 수가 있어요. 이름 하나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계속
자료 구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클론이 생기면 메모리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광은 교수님이 아마 이미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수집기라는 게 있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메모리를 훑어가지고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물건들을 다 회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혹시 마크 앤 스윕이란 알고리즘도 기억나세요? 예. 오케멜은 내부적으로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재사용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크 앤 스윕이 뭔지 조금 리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 시작 지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포인터를 타고 가면서 접근 가능한 객체들이 뭔지 이렇게 마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훑으면서 마크 안 된 놈들을 다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쓰레기 수집기에 대한 기술이 매우 발달해가지고 오케멜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스택, 큐, 사전식 자료 구조 같은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실 것 같은 그런 자료 구조들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택을 보겠습니다. 이게 오케멜 스택 정의예요. 모듈 마이 스택은 스트럭트, 모듈이니 스트럭트니아는 뭔지 모를 키워드 일단 무시하고, 요 맨 첫 줄부터 아랫줄 사이에 그 타입하고 함수 정의된 거는 낯이 익죠. 여러분들이 해독하실 수 있겠죠. 보시면 타입 백퍼트 A 스택은 empty 혹은 entry of A 하고 A 스택의 페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용자 정의 타입이죠. 오학주 교수님 강의에서 이미 다뤘죠. 그리고 백퍼트 A가 임의의 타입이 될 수 있는 변수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스택은 빈 놈, empty거나 혹은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가 무슨 타입이 될지 몰라요. A 타입의 무언가 하고 그 타입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스택의 쌍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empty는 빈 스택을 돌려주는 놈이죠. 그리고 isEmpty는 스택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게 빈 놈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돌려주는 놈이고, pushXS는 원소 X를 스택 S에다 집어넣는 놈이죠. 그래서 엔트리하고 X, S 페어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빈 스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하고 2를 넣으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엔트리 2, 엔트리 1, empty 이런 식으로 되겠죠. 트리 구조를 갖춘 그러한 자료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픽은 이제 그 스택에서 맨 위에 거를 하나 끄집어서 돌려주는 놈이죠. 그리고 이 펑션은 패턴 매치를 지원하면서 그 익명의 함수 정의를 할 때 쓰는 키워드죠. 그래서 empty가 들어오면은 fail with empty라 써 있는데, 이거는 empty라고 찍으면서 프로그램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뒷부분에 에러 처리 파트에서 이게 뭔지 정확히 설명드리고, 지금은 그냥 죽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엔트리 x, 밑줄 이런 패턴이면은 x를 돌려준다. 이 밑줄은 와일드 카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픽 함수를 정의할 때 스택의 최상위에 있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지 스택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의미의 밑줄입니다. 그리고 팝 함수는 이제 스택을 받아가지고 맨 위에 거 없애버린 다음 그 나머지 스택을 돌려주는 놈이죠. 마찬가지로 비었으면은 죽이고, 그리고 엔트리 밑줄 S가 들어오면은 S를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같은 스택을 또 오케멜의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써가지고 다르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 타입 스택이 A 타입의 리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 스택은 그냥 빈 리스트예요.
is empty는 스택을 하나 받아서 그게 빈 리스트인지 체크를 하죠. push access는 우리가 이제 스택이 리스트란 거 아니까 인자로 들어온 스택 s 리스트죠. 거기에 앞에 이제 x를 접붙입니다. pick 함수는 아까와 유사하게 정의가 되는데 빈 리스트가 들어오면 또 죽이고, 그리고 리스트인데 앞에 원소가 x로 지칭되는 무엇인가 면 x를 돌려주고요. 팝도 비슷하게 정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스택의 OCaml 정의고요. 스택을 정의하고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let s는 mystack.empty 하면 빈 스택 하나가 s에 저장이 되고요. mystack.push 1s 하면 그 빈 스택에다가 정수 1을 집어넣은 결과 스택을 s''에 저장하는 식이죠. 그리고 mystack.pick s' 하면 아까 저장 1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실 자바랑 비교를 하면 좀 구문론적인 차이가 있죠. 자바 같은 경우에 s는 newStack하고 s.push, s.pop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스택이 다연산자 왼쪽, 메소드 오른쪽에 있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OCaml에서 항상 스택이 항상 함수의 인자로 사용된다는 차이를 볼 수가 있고, 퀴즈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 다음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변수 s에다가 빈 리스트 스택에 1 집어넣은 거, 그리고 변수 t에다가 거기에서 하나 뺀 결과를 놓고요. s, t를 찍으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S는 1만 들어있는 리스트, T는 빈 리스트죠. 이 퀴즈의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 이뮤터블 데이터 스트럭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구조에 어떤 업데이트를 가해도 옛날 버전도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택 빈 거 하나 가져다가 뭐를 넣고 빼고 했지만은 가장 최신 스택, 빈 스택 하나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름만 붙이면은 다 메모리에 상주한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할 때 항상 카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정의하고 쓰는 것까지 봤고, 그 모듈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문법을 보여드릴까 해요. 아까 보셨던 거. 모듈 네임은 스트럭트 어쩌고 엔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저 스트럭트랑 엔드 사이에 여러 가지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definitions에 let, type, exception, 그리고 혹은 다른 모듈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네스티드 모듈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모듈 정의 안에 모듈 정의 안에 모듈 정의 안에 모듈 정의가 있고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모듈은 한 이름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모듈 m은 struct let x는 42 하고 정의를 하면은 이 모듈 안에 정수 변수 x를 접근을 할 때 m.x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바랑 뭐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의 실행 의미는 저 definitions 안에 쓰인 게 순서대로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작성해 오신 OCaml 파일 하나도 모듈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OCaml 파일에 여러 가지 정의들을 써놓으면 차례차례 실행이 됐었죠. 그래서 OCaml 파일에는 메인 함수가 없어요. 혹시 이미 알아채셨을지 모르지만 메인 함수의 역할하는 게 뭐냐? 그냥 맨 마지막 정의예요. 맨 마지막 정의. 저 definitions 하나하나 훑으면서 실행해가면서 나가니까 맨 마지막에 정의가 지금까지 정의된 것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그게 메인 함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택에 서로 다른 구현체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mystack, liststack. 근데
이 스택의 구체적인 구형과 관계없이 스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명세 조건만 우리가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그 스택 모듈을 구현한 개발자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죠. 네가 뭐가 됐든 간에 성능 좋은 올바른 스택만 만들어라. 나는 이 인터페이스를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네 스택을 쓸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마이 스택을 쓰든 리스트 스택을 쓰든 상관없고, 그래서 모듈 타입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아까 모듈 이름 스트럭트하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렛들이 없어요. 렛이 다 발로 바뀌었고요. 구체적인 내용물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까 타입 A 타입 스택의 그 타입 정의를 할 때 내용물이 꼭 오른쪽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런 거를 추상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타입의 존재만 선언을 하는 거죠. 뭐가 됐든 이 타입만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값들도 여기서 타입만 명사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let으로 구체적인 바디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추상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의 존재만 있고 구체적인 타입 정의는 생략을 한 거고요. 모든 스택 타입 모듈이 이 추상 타입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추상 타입뿐만이 아니고 저기 발로 쓰여졌던 여러 가지 값들하고 함수들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듈을 정의를 할 때 그 스택의 요구 조건을 우리가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론 스택을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스택을 만들 건데 앞서 설명했던 이 스택이 갖춰야 될 요건 이거를 만족시키는지를 컴파일러한테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서 만약 요구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컴파일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 요구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냥 요 시그너처, 그러니까 모듈 타입에서 정의된 선언된 것들이 모두 다 정의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타입 체크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 내용을 감추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죠. 이거는 그 모듈 프로그래밍의 제일 원칙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모듈을 사용하는 다른 부분은 그 모듈의 구조를 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스택을 쓴다고 합시다. 근데 리스트 스택이 내부적으로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 채로 밖에서 그 리스트 스택을 쓴다고 하면요. 원래대로면은 리스트 스택 점 푸시 xs 이런 식으로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x 땡땡 s 하고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을 막 써요. 기분이 좋으면 리스트 스택 점 푸시 쓰고 기분 나쁘면 땡땡 쓰고 그러면 코드에 두 가지 버전의 리스트 푸시가 사용이 되고 있겠죠. 혼재된 채로. 그러다 나중에 내가 가상의 훨씬 빠른 패스트 리스트를 써서 패스트 리스트 스택을 만들고 그걸로 갈아치우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갈아치우는 그 순간 x 땡땡s로 쓴 파트는 전부 맛이 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코드 유지 보수 관리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 내용 감추기를 강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듈 외부에서는 해당 사용하려는 모듈의 표현형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리스트인지 뭔지 모르는 채로 작성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 모듈 타입이 그것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문적으로는 아까 모듈 정의한 거랑 비슷한데 단지 타입 모듈 타입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타입 정의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듈 정의에 모듈 타입을 강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론하고 모듈 타입을 옆에 붙이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모듈 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끝에 콜론 t를 붙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 타입의 의미는 뭐냐면 OCaml 타입 검사기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모드란 이름의 모듈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요. 그리고 그게 sig라는 모듈 타입을 따라야 되게 강제를 우리가 했으면 컴파일러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모듈 내부에 그 sig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정의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모드를 사용하는 외부 파트에서는 sig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접근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 타입, 아까 스택에서는 스택 타입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타입이요. 표현을 뭘로 하는지는. 근데 리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을 써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뱉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S1이라는 모듈 타입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여기에 정수 x, y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모듈 M1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모듈 타입 S1을 강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변수 x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불평을 합니다. x랑 y 다 있어야 되는데 y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예제는 간단해가지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OCaml 프로그래밍을 하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예요. 그리고 S2라는 모듈 타입을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 변수 x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듈 M2를 정의를 할 때 그 시그니처 S2를 강제를 하고 내용물을 정의를 하는데 x도 정의하고 y도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시그너처는 최소한 이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엑스트라로 뭐가 더 있다고 컴파일러가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데 밖에서 m2.y 하고 y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요. 이게 왜 그러냐? 밖에서 보는 m2는 저 시그니처 s2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m2에 변수 x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y를 접근을 하냐 하고 컴파일러가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M2 안에서 내부 소비용으로만 정의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밖에서 y를 접근시키고 싶다면 시그니처 모듈 타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의 프라이빗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퀴즈가 있는데요. 요 세 개 코드 중에서 컴파일 에러가 안 나는 게 뭘까요? 모듈 M은 정수 x를 하나 받아서 1 증가시키는 함수 inc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sig and 저 타입 시그니처를 강제하고 있는데 저 sig and는 그냥 빈 타입 시그니처예요. 예. 그리고 b는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sig and하고 빈 타입 시그니처가 아니고 벨 잉크하고 잉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비슷한데 이제 잉크의 타입까지 주고 있어요. 뭐가 컴파일이 될까요? 혹은 다 될까요? 셋 다? 이번엔 손 들고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A하고 C요? 왜요? 예? 예. B는 왜 안 돼요?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는 시그니처에서 잉크의 타입을 명세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명세를 꼭 해야 되냐? 이게 그 어떤 모듈이 만족시켜야 될 조건을 강제를 하는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강제는 어떻게 하냐? OCaml의 강력한 타입 시스템 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꼭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가 됐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백퍼트 A라도 써줘야 됩니다. 그냥 콜론 백퍼트 A라도 써줘야 그 저게 컴파일 에러를 뱉지 않고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타입 검사기를 통과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모듈을 사용하는 좀 더 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픈 연산자를 쓰면은 맨날 점 찍을 필요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임포트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듈을 정의를 하고 그 모듈 안에 x를 접근할 때 m.x로 했었는데, 오픈 m 하면은 이제 x라고 치면은 그게 모듈 m의 x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기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아이덴티파이어가 들어오면 현재 사용 가능한 이름 공간들을 다 뒤져가지고 찾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 동일한 이름을 정의하는 두 모듈을 연달아서 오픈하면은 나중에 오픈된 게 앞에 거를 덮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m에서는 x가 정수 타입의 뭐고 n에서는 x가 문자열 타입의 무엇인데, 연달아서 오픈하고 x를 쓰면은 이게 저 문자열, 그러니까 뒤늦게 오픈된 n의 문자열 x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OCaml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뭐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점 찍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가 필요할지 깊이 생각 안 하고 일단 다 오픈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쓰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변수 오버라이딩이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럼 그런 것도 찾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쓸 때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일일이 모듈 이름을 명시를 해가지고 실수를 없게 하고, 좀 더 편하게 쓰려면 이런 식으로 let open list in 하면은 저 let절로 규정이 되는 스코프 안에서는 리스트 모듈의 이름 공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리스트.필터 대신에 그냥 필터 써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혹은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모듈 네임 점 괄호하고 그 괄호 안에는 임의의 OCaml 표현식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산술 연산 모듈을 정의를 하고 그 시그니처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아리스는 그냥 아주 간단한 대수구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구조는 그냥 집합과 그 집합의 원소들 사이 어떤 연산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죠, 개념적인. 그래서 아리스에 들어갈 애들의 타입은 T고 0하고 1이 있고 걔들도 타입 T고, 그리고 걔들 사이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 연산을 이렇게 시그니처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생소하신 게 함수가 이렇게 괄호로 감싸여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이진 연산자로 쓸 수 있게끔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수는 항상 함수 이름 뒤에 인자들이 따라붙는 식으로 써오셨을 텐데, 만약 이렇게 괄호를 쓰면은 그렇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더하기 A, B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진 연산자로 쓸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이 약간 골 때리는 게 저 곱하기만 괄호가 좀 스페이스 가지고 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괄호하고 별이 OCaml에서 주석이죠. 그래가지고 띄어가지고 주석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물결 표시는 단항 연산자, 유너리 오퍼레이터 정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이 정의로 인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아리스라는 시그니처를 정의를 하고 그 아리스 시그니처를 따르는 구체적인 모듈 인트를 정의를 오른쪽과 같이 했다고 합시다. 타입 t는 int고 0, 1에 0, 1 들어가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에 또 못 보던 게 하나 있네요. 퍼베이시브. 이게 뭐냐? 퍼베이시브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그냥 그 OCaml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모듈 중 하나예요. 근데 OCaml 실행만 하면 자동으로 쓰여지는, 자동으로 오픈되는 그러한 앱입니다. 여기에는 저 퍼베이시브 모듈 안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 퍼베이시브 점을 쓰나 안 쓰나 사실 똑같아요. 이미 퍼베이시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지금 저렇게 쓴 이유는 지금 새로 정의하려는 더하기 곱하기 빼기 연산자랑 좀 구분을 짓기 위한 거고, 퍼베이시브 점 플러스는 OCaml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수 덧셈 연산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 기본 OCaml 곱하기 빼기 연산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대수 구조를 정의를 하고 int 1 플러스 1 하고 OCaml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쳐보시면 또 못 보던 게 하나 뜰 거예요. 앱스트라. 이게 뭐냐? 속내용을 감춘다고 했죠. 시그니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용이 감춰져 있다라는 의미의 앱스트랙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만들고 또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일은 toString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감춰진 어떤 앱스트랙트 타입의 아리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바깥 세상에서 사실 이 int의 타입 t가 정수다라는 것만 좀 알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 int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숫자 5를 만들려고 해도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5번 해야 되죠. 그러니까 100 만들려고 하면 100번 해야 돼, 100번 그걸 반복해야 되고 성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스트릭트한 속내용 감추기 원칙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맨 아래 보시면 int exposed 모듈은 그 속내용 감추기를 조금 완화시킨 시그니처를 쓰는 방식으로 모듈이 재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 with type t는 int 하면은 저 아리스 시그니처, 우리가 봤던 요 아리스 시그니처에 t가 사실은 int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모듈 정의하고 땡땡하고 시그니처를 강제하면 세상,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그 모듈을 보는 것은 그 강제된 시그니처 내용대로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 with type t 해가지고 좀 더 정보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type t가 int라는 것도 바깥 세상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것은 등장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용어로는 쉐어링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int expose 각 내용물의 타입이 int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정수를 써가지고 int expose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앞에 썼던 방식으로 그냥 아리스로 강제를 하면은 1 플러스 1로 이제 숫자를 이용해서 값을 만드는 게 불법이죠.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서는 그 아리스라고 요 int abstract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수라는 걸 몰라가지고 타입 튀어야 되는데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듈이라는 거랑 시그니처라는 거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익숙한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바로 친다 그러면은
보통 클래스가 주어지고 인터페이스를 같이 뭔가 그러니까 정의가 같이 네. 따라가잖아요. 보통 네. 모듈 여기서 말하는 모듈과 시그니처가 모듈이란 거는 안에 모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예. 시그니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들 익숙한 거는 예. 같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시그니처라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쓸때 예. 제공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지를 내가 인터페이스를 쓸 때 정의를 된 거 중에 골라 쓴다기보다는 보통 모듈에 같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리스메틱이라는 모듈 타입은 예. 있는데 예. 얘가 담고 있는 거는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예, 예. 아리스메틱이라는 타입 모듈이 담고 있는 거는 결국 예, 이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럼 저 안에서 플러스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저렇게 인자 세 개, 그러니까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뭔가 세 개 받는 그냥 네. 그런 함수일 것이다. 예, 2개 받는 거죠. 예. 두개 받아 하나 리턴 함수일 것이다. 예.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 그러면은 그걸 실제 구현한 한 인스턴스입니다. 저게 같이 따라오는 거는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따라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 구현체를 좀 한 단계 추상화시킨 거라 볼 수 있죠. 인트를 위한 아리트메틱의 구현체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는 꼭 정수 더하기 곱하기 빼기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자열의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문자열 아리스메틱인데 문자열을 그러니까 모듈 인치가 아니고 스트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플러스라는 거는 스트링 플러스 스트링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예. 됐을 때 실제 오퍼레이션이 뭐가 되는지 뒤쪽에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예, 프로이스 맞아요. 아시나요? 예, 맞아요. 그걸 실제 정의하는 거는 이제 이 시그니처를 따르는 모듈에서 할 일이죠. 시그니처는 단지 무엇이 있어야 되고 걔들의 타입은 이래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그니처에서 말하는 타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이다를 말할 수는 없는 거고 T라는 타입이 이내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예, 예. 이내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요 인츠 우리가 인츠 모듈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걔는 아리스 모듈 타입을 따른다고 했죠. 바깥에서 인츠를 보는 거는 딱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러니까 아리스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안경을 씌우는 거죠. 예. 근데 우린 타입 T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랑 원이라는 그 제일 베이스가 되는 값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허용되는 연산들을 거기서부터 계속 적용을 해서 원하는 값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바깥에서 볼 때 아리스의 t가 인트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OCaml 정수값을 주입을 해가지고 무슨 값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트에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2 곱하기 3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인트의 1하고 인트의 1을 더해서 우리가 뭔지 어떻게 표현됐을지 모르겠는 2를 만들고 비슷하게 어떻게 표현됐을지 모르는 3를 만들고 또 인트에서 제공하는 곱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그 둘을 곱해서 뭔지 모를 6을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속내용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시그니처를 작성할 때는 예를 들어 진짜 오카멜에서 지원하는 완전 프리미티브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라고 예. 한다. 예. 그러니까 꼭 저렇게 타입 T라는 그냥 뭔지 모를 타입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밸류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인트가 된다 이런 거는 시그니처에 정의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걸 말씀드린 게 이 with type T 이거죠. 그러니까 인트를 바라보는 모양새가 저 아리스인데
저게 인트라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는데 너무 그 속내용 감축의 원칙에 집착해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 싶으면 정보를 조금 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타입 T는 인트다 하는 거를 이제 저 시그니처를 모듈에 강제를 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저 T가 인트임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저걸 쓰거나 아니면 그냥 시그니처를 쓰는데 T가 뭐였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두 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리스라는 시그니처를 따르는 인트라는 모듈이 예. 정의돼 있으면 저렇게 쓰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그 다음 장에 나오신 시그니처를 쓰는데 아리스의 T가 사실 못 알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 아래쪽이 더 유도리 있는 거죠. 유도리.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 속내용을 감추자는 원칙은 너무 잘 지키고 있어. 근데 너무 잘 지켜가지고 사람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일이 그 신호등 지키고 있는 거랑 똑같아. 이거는 약간 좀 릴렉스하자는 거죠. 그 조건을. 그래서 그 100 만들자고 원을 100번 더하고 이런 짓 하지 말게. 이해되셨나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습 문제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중 하나는 저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 2개는 이제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도록 하죠. 이거는 오카이디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뭔지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로 다른 2가지 버전의 Q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막 정수를 여러 번 많이 막 2만 번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Q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스택은 처음에 넣은 게 맨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거고 Q는 처음에 넣은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Q라는 거하고 to 리스트 Q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Q는 리스트 하나로 Q를 만든 것이고요. to 리스트는 개념적으로 스택 두 개 가지고 Q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까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A 타입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Q는 A 타입 리스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빈 Q는 빈 리스트, EGMD는 그 빈 리스트인지, inQ, xQ는 원소 x를 받아서 Q에다가 집어넣고 있죠. 근데 처음 들어간 게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넣을수록 바로 뒤에 계속 붙는 식으로 가야 되니까 요 M% 연산자 그러니까 뒤에다 접합하는 리스트 컨캐트네이션을 써가지고 x를 q 맨 뒤에다가 붙이고 있죠. 그리고 픽은 이제 맨 앞에 원소 돌려주는 거, dq는 이제 맨 앞에 거를 뺀 나머지 q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우실 게 없을 거예요. 스택이랑 비슷하죠, 리스트 스택. 그 다음에 이제 to 리스트 Q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스택 2개로 정의가 될 수 있느냐. 먼저 그 inQ 함수로 원소가 막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때 스택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랫바닥부터 해서 이렇게 막 쌓이겠죠. 그 다음에 DQ로 그 맨 처음 들어간 걸 끄집어낸다고 하면 스택 가지고 안 되죠. 스택은 맨 위에 거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니까. 그래서 스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딴 스택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를 뽑아내면 일찍 들어온 거 순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리스트를 써가지고 큐를 만든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이점이 더 있는지는 곧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빈 큐는 두 개의 스택, 프론트랑 백의 빈 리스트를 줘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 큐를 보시면은 요 백이라는 그 쌓아두는 스택, 그 맨 앞에 그냥 원소를 추가하기만 해요. 계속. 그리고 이제 DQ로 하나 뺄 때는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요 놈이라는 함수를 부르는데, 놈이라는 함수가 하는 짓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스택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새로운 스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list.lib가 이제 리스트 순서를 앞뒤를 완전히 바꿔줘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게 하는 연산자죠. 그래서 백 리스트에다가 랩을 적용해가지고 순서를 완전 바꿔서 그 놈을 프론트에다 넣고 백은 다시 빈 놈을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쌓아뒀다가 이 놈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게 뒤집혀가지고 프론트로 가고 백은 이제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 계속 큐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또 그 백스택에 막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했어요. fill list qu랑 fill to list qu인데요. 이 함수들은 각각 정수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1부터 해서 그 정수까지 쭉 그 정수를 qu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다시피 리스트 qu에다 집어넣고요. 아래는 to list qu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재귀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fill list qu에는 loop n 빈 qu를 호출하는데요. 이 loop n q는 이제 n q를 받아가지고 n이 0이면은 q를 돌려주고, 아니면은 n 하나 깎아먹고 q에서 그 원소 숫자 n을 원소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귀 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fill list 3을 호출하면은 loop 3 빈 empty, 그 loop 2 그리고 3이 들어간 q, 그 loop 1 2, 3이 들어간 q, 이런 식으로 계속 재귀 호출이 돼서 결국 1, 2, 3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겠죠. to list qu도 완벽하게 똑같은데 단지 이제 list q 대신에 to list q를 썼다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q의 성능을 측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ill to list q에다가 2만 개의 정수 원소를 집어넣고 있고요. 요 앞뒤에서 하는 짓은 시간 재는 거예요. 시스템 타임이 프로세스 타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재고 끝나고 나서 재가지고 다시 재가지고 앞에 스타트랑 빼면은 걸린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걸린 시간 찍어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거의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0.0초. 근데 제가 fill list qu로 바꿔가지고 하면 지금 계속 돌고 있고요. 4.74초가 걸리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일까요? 예, 맞아요. 예. 이 골뱅이 연산자의 무식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맨 뒤에 집어 넣을 때마다 리스트를 계속 훑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를 다 훑어가지고. 그래서 인큐가 호출이 될 때마다 선형 복잡도가 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큐에 삽입된 개수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투리스트 큐는 그에 반해서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 시간이 드는 아주 싼 연산자죠. 그냥 맨 앞에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toList Q는 inQ가 뭐 비용이 안 들어요.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리스트 Q는 비용이 선형 복잡도로 들고요. 대신에 이제 DQ 할 때 리스트 Q는 비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거 그냥 띄고 돌려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toList Q는 요 노음 함수라는 거를 호출해줘야 돼. 이게 리스트다 뒤집어서 거꾸로 물구나무 세워야 되잖아요. 물구나무 세우는 비용은 또 마찬가지로 선형 복잡도겠죠. 지금까지 들어간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Q에 삽입을 훨씬 많이 하고 간헐적으로 뺀다 하면은 toList Q를 쓰는 게 좋겠죠. 근데 허구한 날 뺀다 그럼 리스트 Q가 더 나을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코드가 있고, 근데 보시면은 이 코드가 사실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 집어넣는 함수, fill 함수가 리스트 Q나 toList Q나 사실 하는 짓이 똑같은데 굳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 전기세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좀 더 잘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fill Q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fill Q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이제 fill list나 toList Q가 아니고, 얘는 인자 n만 받는 게 아니고 추가로 뭘 더 받습니다. 뭘 받아요? in Q 함수하고 bin Q 두 개를 받아요. 요게 이제 toList의 inQ나 list의 inQ 함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에 toList의 binQ 혹은 list의 binQ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뭐냐면 이 부분 inQ하는 이 파트랑 binQ를 제공하는 이 두 지점을 갖다가 인자로 주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toList를 상대하고 싶으면 인자로 toList 줘 아니면 onList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toList Q, inQ, empty Q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그 1차원 값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 편리한 점들이 있죠. 그 함수가 1차원 값이다는 개념 혹시 이미 오학조 교수님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아니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1차원 객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다루는 정수, 실수, 문자열 이런 것들이 1차원 객체예요. 어떤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될 수 있고, 함수의 인자로 주어질 수 있고, 함수의 리턴 값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그게 1차원 값입니다. C 같은 언어에서는 함수가 1차원 값이 아니에요. 근데 OCamL에서는 함수가 1차원 값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도 다른 함수의 인자로 주어지거나 변수에 저장되거나 다른 함수의 리턴 값으로 함수가 리턴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개념을 쓴 거예요. inQ 함수를, 이게 함수인데 인자로 제가 줬잖아요. 그래서 인자로 받은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코드의 재사용을 늘린 거죠. 그 외 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리팩토링으로는 이 리스트 Q랑 toList Q가 사실 둘 다 Q를 구현을 한 거니까 모듈 타입 Q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둘을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볼 때 그 디테일을 모르게끔. 혹시 예. 펑션이라고 쓰셨잖아요. 좀 내려가면 예. 그 패턴 매칭이랑 같이 예. 매칭이랑 같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랑 같냐면
이게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for x, match x with 측에 손가락 아파가지고 펑션 쓰는 거예요. 인자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의를 할 때 let dq하고 예를 들어 dq가 여기서는 리스트 하나를 받겠지만 어떤 예.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자 하나 받는 함수들로 재구성이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큐빅에다가 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 for x, y, z 이런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 펑션 바디 안에 패턴 매치 바디 안에 또 똑같이 펑션 어쩌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죠. 예. 그냥 for x, y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아니면은 페어링을 하시든지.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펑션이 한 놈만 처리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큐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사전 딕셔너리를 직접 짜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딕셔너리가 만족시켜야 될 명세 조건을 모듈 타입 딕셔너리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K, V가 있는데요. 여기 이 K랑 V는 각각 키와 밸류의 타입인데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게 키에서 값으로 가는 맵이잖아요. 그래서 그 키하고 밸류의 타입을 각각 K하고 V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어야 돼요. 패러메터라이즈된. 그 다음에 empty, 빈 딕셔너리가 있어야 되고 인서트는 키하고 밸류를 받아가지고 키하고 밸류 그리고 사전 받아가지고 그 키하고 밸류가 추가된 사전을 돌려주는 놈이죠. 룩업은 키하고 사전을 받아가지고 그 키에 매핑된 밸류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exception이라고 뜨는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없으면 죽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러한 명세 조건을 따르는 사전을 작성을 하시는데 어속 리스트 딕트라는 모듈을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리스트로 정의가 돼 있는 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하고 값의 쌍의 리스트로 사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떤 키에 매핑된 밸류를 찾아라 하면은 그 리스트를 앞에서부터 막 뒤져가지고 그 키 같은 키를 찾아가지고 거기 옆에 붙어있는 밸류를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이미 있어요. OCaml에 list.assoic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답은 dictionary.ml 제가 이미 드린 그 수업자료 코드 있죠. 거기에 dictionary.ml에 있는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 OCaml 라이브러리 매뉴얼은 낯이 익으신가요? 혹시 저번 시간에 다룬 적 처음이에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요, OCaml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 온갖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모듈들하고 거기 정해져 있는 함수들 설명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리스트였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어속 함수는 여기 타입하고 설명이 있는데요. 어떤 A 타입 원소하고 A 타입하고 B 타입 쌍들의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여기 첫 번째 원소랑 같이 붙어 있는 친구를 돌려줘라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속 A하고 A, B가 포함된 리스트를 주면은 B가 리턴이 되는 그런 함수죠. 만약에 A 첫 인자 이거와 그 붙어 있는 어떤 쌍원소가 리스트에 없다고 하면 죽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되고 아마 요 매뉴얼 페이지를 OCaml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상당히 자주 보시게 될 거고 오카 아이디를 쓰면은 그 굳이 그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예를 들어 리스트 점 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고 그 함수들 설명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굳이 저 사이트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이클립스요? 자바 디벨로퍼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예, 제일 맨 위에 있는 거 하세요. 혹시 지금 당장 설치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미 오학주 교수님 수업에서 했던 방식으로 일단은 그냥 보통 텍스트 에디터를 써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설치하셔도 좋겠습니다. 답을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좀 더 드릴까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요만큼.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듈 타입을 따르는 모듈은 그 내용물 이 모듈 타입에 써 있는 애들의 내용물들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KVT로 써 있는 타입이 뭔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백워트 K랑 백워트 V의 쌍 타입의 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워트 K랑 백워트 V는 아무 타입이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뒤에 알파벳이 뭐가 오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거를 V 대신에 K라고 쓴다면 키와 밸류 값이 동일한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입이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근데 다만 키하고 밸류가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empty는 그냥 빈 리스트 주면 되죠. insert kvt는 kv 쌍을 리스트 t 앞에 붙이면 되죠. lookup kt는 리스트 어속 kt 하면 돼요. 왜죠? 이 리스트 어속 함수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키 값을 받아가지고 걔와 같이 쌍 지어져 있는 밸류 값을 리스트에서 찾아서 돌려주는 애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매핑을 위한 자료 구조 하나 만드신 겁니다. 예, 예. 그 헷갈리시죠? 예. 이 곱하기는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콤마는 실제 구체적인 쌍, 페어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타입은 값이 아니죠. 값들의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 하면은 구체적으로 숫자 1하고 2하고 쌍지어져 있는 페어 하나인데, 정수와 정수가 쌍지어져 있는 그 무언가들의 타입을 명시를 하고 싶다. 그때는 아스테리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트, 별 인트 이런 식으로.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그니처에는 콤마가 올 일이 없겠죠. 예, 무슨 소리? 예. 그러니까 그 아스테릭스는 타입을 명시할 때 쓰는 거죠. 죄송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예. 그러니까 대답이 됐나요? 그래서 에스테리스크는 타입으로서의 쌍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콤마는 실제 구체적인 쌍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1,2는 인트, 별 인트 타입입니다. 예, 다음 문제는 유리수를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유리수가 갖춰야 될 모듈 타입을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모듈 타입 프랙션. 보면은 유리수 타입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자와 분모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타입 T라고 앱스트랙트 타입으로 써놨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유리수 모듈이 지원해야 될 함수들을 써놨는데요. make 함수는 분자랑 분모를 받아가지고 인티저로 받아서 유리수를 만드는 거고요. 그 누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는 각각 유리수 타입의 값을 받아서 분자 분모를 리턴하는 함수들이고, toString, toReal은 가지고 있는 유리수를 이해할 수 있게 문자열이나 실수 타입으로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죠. 그리고 add랑 mer은 두 유리수의 덧셈, 곱셈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모듈 타입을 따르는 모듈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규칙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리수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관리를 할 때 항상 기하분수 형태로 만들고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3 이게 아니라 2분의 1 이렇게. 어떻게 기하분수로 만드냐면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 GCD 함수는 x랑 y를 받아서 x와 y의 최대 공약수를 돌려줘요. 이걸 쓰면은 분자 분모를